자, 이제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자의 의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불황과 경기 침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유동성 자금들이 막 한 곳으로 주식이나 막 부동산으로 막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가 막 활성화되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대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류 대란.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항공기가 이제 이착륙하는 게 많이 적다 보니까 물건들이 이제 해외 배송들이 늦어지고 해외 배송만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배송이 늘어지면서 그 택배 물량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죠. 그래서 요즘 문자 받게 되면 뭐 늦어지고 좀 양해해 달라는 이런 부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지금 우리 그 전 세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어느 한쪽만 침체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침체를 겪고 있다. 지금 얼마 전 뉴스에서도 지금 요소수라고 경유 자동차들이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요소수를 넣어서 그 요소수와 그 배기가스가 섞여서 저감을 하는 장치에 쓰이는 건데요. 그게 한 500에서 600km 타려면 10리터의 요소수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 요소수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요소수의 60%를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가 사실 석탄이나 이제 재래적인 발전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만드는 건데 그게 또 수입이 안 되니까 이제는 식량 대란이 올 것이라는 미래학자들도 예측이 또 있더라고요. 그 뭐죠? 비료. 요소를 쓰는 비료들이 없으면 이 작물들이 자라지 못해서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면 작물이 부실하지만 비싸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오르면은 분명히 그 수송비나 운송비가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매주 올라요. 매주 올라. 지금 뭐 1830 얼마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IMF 그때 IMF 때도 막 그 정도 올라갔죠.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석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부산적인 것들, 운송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식자재도 오르고 물건도 오르고 정작 안 오르는 건 뭐죠? 월급이죠. 월급만 안 올라요. 다 오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불황이 이제 겹치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미디어 환경과 이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바뀌는 것들이 광고 마케팅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환경이 매우 극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소비자의 구매 의욕이 감퇴하고 있어요. 그 마케팅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인데 모든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가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물건은 생산하는데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적이고 소비자들은 더 까다로워지고 더 똑똑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물건들을 팔아야 될지 이런 소비를 계속 부추기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면 이 인식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거든요. 가장 스마트한 세대, 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죠.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가장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선도하는 집단은 대학생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어디 식당 가면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고 뭐 TV 보고 있고 걔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만졌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디지털적인 환경에 살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동시에 경험한 우리 이제 어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시간적인 차이도 크고 이해하는데도 좀 다르죠. 구조 자체가. 그러면서 스마트폰이 엄청난 속도로 빨라지고 그 다음에 보급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된 나라도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초등학생까지 있잖아요.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은 거의 폰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한국만큼 거의 한국은 초등학생이면 다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전 국민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가정통신문 형식적으로 지금 뭐 이걸 보내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반톡으로 보내고 반 SNS에다 올리고 밴드에다 올리고 해서 선생님들이 계속 엄마들하고 소통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친구들과 할 때 문자나 전화가 아니라 카톡, 이런 SNS를 통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 SNS가 왕성하게 사용되고 정말 폭발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번 KT 혹시 대란 아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전체가 마비됐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부분인데 결제도 안 되죠. 주문도 안 되죠. 전화도 안 되죠. 문자도 안 되죠. 완전 디지털이 한번 막히니까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 속에서 살았던 것들의 단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이게 KT 안에서 인터넷 전산망으로 물류 배송을 하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배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심각하게 병원에서 온라인으로 먼 곳에서 수술하다가 통신이, 그럼 환자 배 열어놓고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스타벅스하고 여러 곳은 그 대안을 미리 잡았더라고요. KT만이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 대안, 그 응급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가 미리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한 곳만 믿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SK나 뭐 아마존이나 뭐 다른 이런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는 KT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SK를, 그 SK가 망가지면 LG로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돌게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했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디지털화된 속에서 계속 디지털적으로 살고, 이제는 저녁에 장을 보러 가지 않고 바쁘면은 퇴근하면서 시장 봐놓으면 새벽에 막 물건이 와 있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린이들이 지금 계속 그런 생활 속에 살고 있잖아요. 엄마 뭐 사주세요. 자기가 이제 막 G마켓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서 물건을 골라. 그리고 엄마한테 공유를 해. 이거 사달라고. 이제는 뭐 마트 같은 데 데리고 다니면서 저 이거 사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제 애들이 이제 문자로 막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그러면서 뭐 저 생일날인데 이 선물 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이걸로 공유하고 이거 사주세요. 이러는 시점에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어른이 되면서 소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특수를 누린 게 바로 배달업이잖아요. 식당, 뭐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다. 뭐 그래서 배달 앱들이 굉장히 막 그 바이크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구할 수가 없어서 월 500을 준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처지로 굉장히 모든 것들을 다 주문부터 해가지고 식생활에 관련된 거는 다 그 배달 앱으로 인터넷으로 그 구매를 했죠. 특히 젊은 사람들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상화됐고 그게 그냥 보편화된 거예요. 예전에는 짜장면 배달하면 무료로 했잖아요. 근데 배달하는데 3,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배달료를. 이 3,000원이면 뭐야. 그러면서 아날로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야 비싸다. 이거 하지 말자. 이러는데 요즘 친구들은 1인 세대, 이제 특히 대학생들 보면은 혼자 먹는데 배달료 10,000원인 거야. 그래도 사요. 왜? 나가기는 힘들고 그 집에서 안전하게 혼자 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2인분을 사가지고 반을 남겨서 또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았던 시대에 학생 신분이었던 지금 소비자들이 성장해서 경쟁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이 사회로 나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하면서
돈을 쓸 수 있는 규모로 삶이 변하면은 굉장히 막강해진다는 거죠. 이 소비 패턴들이. 그 스마트한 소비에서 승부를 걸지 않으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승부를 낼 수가 없는 이런 시대로 왔어요. 사실 일례로 지금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외국에서 동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일의 갈릴레오라는 프로그램에 요청으로 한국에서 취재해가지고 그것들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독일에서 뭘 원하냐면 오징어 게임 관련된 특수한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어떠냐 한국에. 유럽만큼은 사실 뜨겁지 않은데 유럽 사람들은 한국이 엄청 뜨거운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취재를 다녔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게 뽑기잖아요. 뽑기의 그 키트를 사러 지금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제가 황학동 그 주방 가구 거리를 갔었어요. 가서 얘기를 했더니 뽑기 세트가 오징어 게임 나온 이후에 자기들이 들여놓는 대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품절 사태라 다시 주문 생산 들어갔고 그걸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어떤 분들이 파느냐? 온라인으로 파는 분들이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가는데 자기들 것도 다 샘플까지 긁고 갈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어서 안 된다. 없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는 또 20% 가격이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뽑기 세트가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만들어진 넷플릭스라는 그런 미디어, 전 세계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통해서 이 젊은 층들이 그런 드라마를 소비하고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도구나 아니면 광고같이 그런 그 게임이라든가 이걸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그냥 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 이제 사실인 거죠. 유행을 우린 너무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따라가는 것과 유행을 만든 것과 그것을 다시 재응용해서 다른 것들을 만든 건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불황이 주춤한 상황이고 이제 2, 3년 내로 또 그런 불황들이 계속해서 연계될 거라는 얘기도 되게 큽니다. 자, 이 트리플 미디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 가운데 이제 트리플 미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요. 온드 미디어가 있고요. 언드 미디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미디어가 가장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고 경험하는 건데 그 경험하는 것들을 분류해 놨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드 미디어라는 것은 인터넷 디스플레이 광고를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광고를 우리가 페이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언드 미디어는 그 기업들이 자사가 만든 사이트를 언드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드 미디어, 그럼 평가할 수 있는 미디어인데 이거는 소셜 미디어예요. 블로그나 SNS나 트위터나 이런 것들이 언드 미디어, 평가하는 미디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들을 한번 보면은 이 트리플 미디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하는 미디어, 판매하는.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광고 막 뜨죠. 기사 보면 옆에 뜨고, 뭐 신문 광고 뜨고, 버스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버스에 타면 앞에 디스플레이나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 앞에 광고 나오고, 모든 광고들이 우리 눈에 마트 가면은 마트 디스플레이 이런 데도 광고들이 계속 돌고 있고, 지하철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린 광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광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드 미디어의 그 판매 미디어는 바로 이렇게 광고 미디어, 신문 미디어, 잡지 광고, 오개 광고, 인터넷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는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그 자사 미디어하고 그 다음에 언드 미디어, 온드 미디어를 다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건 일방적인 광고예요. 일방적인 광고. 누가 하나 보고 같이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광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광고는 붙여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보는 거죠. 그리고 자사 미디어, 이거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어떤 상품을 패키지화하고 또 자사 점포를 만들고 오프라인상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자사 조직들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사내 인트라넷 같은 구조로 연결된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하나 알리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가상의 인터넷상의 상점을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소비자가 구매도 할 수 있고요.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사 커뮤니티 안에서 마켓들이 있죠. 11원가, 지마켓, 이런 그 쿠팡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 미디어를 만들어 놓고 다른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된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평가하는 미디어, 블로거라든가 SNS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우리가 게시판에 글 쓰는 것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구매 후기 같은 거 쓰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문 기사나 TV 프로그램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그렇고 온라인상에 있는 기사에 어떨 때 기분 안 좋을 때 막 쓰고 정말 좋은 감동이네요 이렇게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이런 것들이 다 평가거든요. 좋아요, 싫어요, 슬퍼요 막 이런 것도 그리고 팔로우 하는 것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 상에서 입소문이에요. 그래서 이 광고들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트리플 미디어가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미디어들을 사용해야 되는가.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드 미디어는 브랜드를 구입할 수 있는 접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할 수 있죠. 온라인상에서는 디스플레이 광고하고 또 검색 영동 광고, 스폰서십들이 나와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클릭하면 그 비슷한 광고들이 막 떠요. 유튜브에. 그게 연동이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동인데 그 연동은 이제 온라인상에서라면 이제 오프라인상 리얼한 건 뭐냐면은 매스미디어 광고나 TV 라디오 광고나 교통 광고나 아니면 5개 광고 막 그 거리에 있는 그다음에 유료 기사 광고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상에서의 역할 브랜드 구입할 수 있는 접점 페이드 미디어 온라인상에서의 역할은 디자인적인 수익을 획득하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익이죠. 그것들 통해서 짧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광고할 때만큼. 그리고 리얼한 것은 뭐냐면 온드미디어로 유도하는 또는 미디어를 창출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리얼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건들을 볼 수 있는 광고들을 계속해서 붙여놓는 그 길에. 어느 날은 버스 정류장에 똑같은 광고들이 쫙 붙어 있는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타는 버스가 광고가 싹 전체가 바뀔 때가 있고 그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장점이 뭐냐면은 필요한 만큼 조달을 가능해요. 내가 광고할 만큼. 그 다음에 즉효성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또 대규모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해요. 내가 어느 지역까지 어느 노선까지 광고를 하겠다. 지하철도 보면 위에 광고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떨 때는 광고란이 비어 있어서 광고를 구합니다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반응률이 낮아요. 그 신뢰성이 낮아요. 그냥 광고기 때문에 저거를 내가 바로 봐야 되나? 저걸 구입해야 되나? 이것보다는 그냥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저런 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판단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활용을 막 하거나 또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드미디어를 또 들 수가 있는 거 이거 자사미디어거든요. 브랜드가 스스로 보유하는 접점이에요. 소비자하고 접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마트 쇼핑몰도 마찬가지고요. 그 브랜드 자기 신세계몰, CJ몰 막 이렇게 몰들이 막 자사들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가방이나 옷 같은 거 판매하는 그 사이트들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사이트들에서 또 작은 영세사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구글이나 이런 큰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11원가라든가 지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쿠팡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이 온드미디어는 브랜드가 그 대기업들이 스스로 만든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웹사이트나 온라인상에서는 블로그나 모바일 사이트, 트위터 등 그 어카운트 메일 메시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그 정체성을 거기다 계속 주입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할 수 있고요. 또 리얼적인 건 뭐냐면은 상품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상점을 두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들어와서 나의 상점에서 보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살 수 있고 직접 이마트에서도 주문할 수 있고 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패키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카탈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뭐 이번에 들어오는 물건 중에 뭐 세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단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POP, 그러니까 이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드는 거죠. 물건을 사람들이 보면은 그것들을 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그 마켓 같은 데서도 그 큰 물건들을 막 진열을 해 놓는 거예요. 실제 물건을 봐야 견물생심이라고, 자꾸 물건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 사람들이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런 매장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이 역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의 어떤 장기적인 관계라든가 그걸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객들과 계속 나에게 이제 앞으로 고객들이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광고와 소식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 그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 그리고 이걸 또 외부 미디어하고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SNS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광고들을 쓰고 그 광고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연결되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장점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광고를 어디에 넣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를 얻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구매를 어느 정도 일으켰고 이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해요. 온라인 상에서는.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이 좋아요. 인건비가 덜 드는 거죠. 관리자만 두면 되니까. 그리고 요즘은 다 AI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프로그래머돼서 좋고요. 장기적으로 사용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융통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바꾸면은 그 만들 수 있고. 이게 오프라인 상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두고 하면은 그 사람의 위치나 인사 이동이나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다시 업무를 배우고 또 익숙해지는데, 그렇지만 이 온라인은 그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보증이 없어요. 보증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게 광고라는 게 사실 광고지 그게 진실이라기보다는 그 광고는 기업이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사실적으로 이게 명확하다 100%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 발전의 정보는 이 신뢰성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 그 기업에서 만든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신뢰성이 떨어지죠. 자기 제품을 자기가 좋다고 그러지 나쁘다고 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작에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업에서 절차상 되게 단계가 많잖아요. 광고하려면 누구 허락 받고 이런 단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 반면에 이제 언드미디어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소비자를 비롯한 제3자가 정보를 발신하는 접점이에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미디어 주체시거든요. 메신저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온라인에서는 뉴스 사이트 기사나 뭐 게시판 게시글 같은 거 올릴 수 있고요. 소비자의 블로그나 전문가의 평가를 거기다 댓글을 단다든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언드미디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리얼로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매스미디어 보도하는 거, 지금 매스미디어, TV, 신문, 광고 뭐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거, 소비자의 입소문, 그죠?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우리가 보였는데, 야, 너 이거 언제 샀어? 이거 샀는데 되게 좋아. 야, 써보니까 진짜 괜찮아. 광고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았던 것들을 내가 요즘 뭐 스마트워치를 하나 사고 싶은데 야 그럼 뭘 사? 그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 SNS 상에다가 제가 뭐 하나 구입하면 좋을까요? 그럼 막 댓글로 사람들이 막 언제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얘기들 다 주구장창 써가면서 줄줄줄줄줄 쓰면서 막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쓰시거든요. 그 어떨 땐 무서워요. 막 내가 그걸 선택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뭐 하나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제일 비싼 거 막 추천도 해주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뭐 또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막 찾아줘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찾아주고 또 나도 정보 제공자로서 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소비자 주도에 의해서 제품의 평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언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죠. 장점은 신뢰도가 가장 높아요. 왜? 나랑 가까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있는 공동체가 그런 얘기들을 하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별 반감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성향이 크거든요. 판매에도 많은 영향을 줘요. 한 번 사면 막 단체 구매 같은 거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게 또 투명성이 있죠. 저 사람은 기업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일상적인 것들 볼 수 있고요. 또 컨트롤이 어렵다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또 이 댓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사이트를 만들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위기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기서 또 이제 쉽지 않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또 오히려 이게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한 사람의 메신저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져요. 그럼 그 사람에게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안 두겠죠. 이렇게 살짝살짝 찔러보죠. 야, 돈 이거 줄 테니까 우리 거 살짝 한 번 더 해. 그래서 문제가 됐던 블로거들도 되게 많고요. 유튜버들도 많고. 그래서 협찬이다 막 그래가지고 되게 먹방 유튜버들도 막 나와가지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기업에 돈 받았다, 뭐 그리고 나 유튜브 안 하겠다 이랬는데, 뭐 그랬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열심히 먹고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대규모 전개가 또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이게 이제 웹식으로 내가 연계된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측정이 어려워요. 얼만큼 많이 전파가 됐는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가 진행되고 또 그것의 장단점과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